안녕하십니까. 전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4회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여러 회에 걸쳐서 풀어봤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셨죠? 네, 인과류, 사과, 배가 맞습니다. 그럼 밤하고 호두는 뭘까요? 밤하고 호두는 견과류죠. 껍질이 딱딱한 거.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는 뭘까요? 예, 가운데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가 핵이 들어있죠. 딱딱한. 이게 핵과류죠. 그 다음에 포도하고 참다래는요. 예, 거의 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즙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장과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줄을 달아놨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2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여기에 있는 대목, 이 원나무죠. 이 대목에다가 접붙이게 한다는 얘기죠. 예, 접붙이게 하는 것이 뭐죠? 접목이죠. 그 다음에 영양기관인 잎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한다. 이건 지금 뭐죠? 삽목이죠. 그래서 기역은 접목, 니은은 삽목이네요. 그래서 접목, 삽목. 그러면 4번이 정답인가요? 취목은 뭐냐? 취목은 이런 거예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가 그냥 잘라서 하면은 예, 이 뿌리가 잘 안 내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껍질을 돌려 파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 비닐봉지 같은 것을 흙을 넣어서 비닐봉지로 싸주면 이 나무에서 뿌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때 예, 삽목 형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취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예, 예, 전목, 삽목이고요. 취목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53번입니다. A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처리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콩의 발화율이 낮아서 생산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면타파 처리를 했다. 그럼 벌써 눈에 보이죠? 휴면타파 처리를 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종피 파상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종자의 껍데기를 흠을 내 가지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는 게 종피 파상 처리죠. 종자의 껍데기를 파쇄해서 흠을 내서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 이게 종피 파상 처리입니다. 지금 작두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껍질이 아주 단단하게 이게 그래서 물에다가 한 대여섯 시간 불렸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면도칼로라든지 이렇게 파상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대로 심었을 경우에 땅 속에서 뿌리가 이 껍질을 못 뚫고 나고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6시간을 불린 후에 이와 같이 껍질에 상처를 내서 파상 처리를 한 작두콩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피 파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물리적이라는 것은 송충이를 집게로 잡아낸다든가 예? 토양을 가열한다든가 증기를 쏘인다든가 유인포살 뭐 등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불나방들이 모여들게 갖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이죠. 천적을 이용한 것은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생물학적 방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적인 무당벌레를 이용해 가지고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진딧물을 잡아먹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방제는 천적곤충을 이용해서 해충을 없애는 방제법인데 예를 들면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엄청 잡아먹죠. 그 다음에 진딧벌, 요 진딧벌은 진딧물 안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가 거기서 부화해서 진딧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풀잠자리도 알을 많이 낳죠.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적이죠. 이러한 천적을 이용한 것은 물리적 방제가 아니라 생물적 방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토양을 가열해서 토양 속에 있는 균을 죽여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물리적 방제고 전기로 소독하는 것도 물리적 방제고 유인해서 포선하는 것도 물리적 방제죠. 천적 곤충을 여는 것은 생물적 방제다.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무, 치코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한다.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유로 키울 수 있다. 이식 또는 정식 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 그냥 답은 보이죠? 새싹 채소입니다. 무나 치커리. 무 어디서 많이 주죠? 참치회 사면 무 새싹 채소 많이 주죠. 치커리나 브로콜리 같은 거 다 새싹 채소입니다. 재배 기간 짧고 무공유로 키울 수 있고 예, 이식이나 정식 과정 없이 많이 재배할 수 있다. A농가가 오이의 성 결정 시기에 받은 영농 지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를 재배했던 A농가에서 오이의 암꽃수가 적어서 주변 농가보다도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올해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를 받은 후에 오이의 암꽃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자, 오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이에서는 암꽃, 수꽃이 나올 때부터 암꽃, 수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암꽃, 수꽃이 되는 것은 결정되는 것은 발육 과정 동안에서 일장, 온도하고 햇빛에 따라서 암꽃이 되기도 하고 수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온, 단일 같이 가는 거죠. 온도가 좀 낮고 단일, 해가 짧다. 그러면 암꽃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반대로 고온, 장일, 날씨가 좀 덥고 해가 길다. 그러면 수꽃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암꽃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이런 조건을 주어주는 거죠. 저온과 단일의 조건. 햇빛을 좀 막아준다든가 저온으로 온도를 낮춰주는가. 그러면은 암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농가에서 이런 어디입니까? 영농센터에 어떤 지도를 받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저온 및 단일 환경으로 관리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이의 암수 결정 환경은 오이의 암꽃과 수꽃은 어떤다고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육 과정 동안의 환경에 의해서 암꽃이 되기도 하고 수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단일, 해가 짧은 이런 조건을 주면 햇빛을 좀 차단시키고 온도를 낮춰주면 어떤 것이요? 암꽃이 발생이 촉진되고 고온 장일에서는 수꽃 발생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과 같은 경우라면 암꽃수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주었다? 저온 및 단일 환경으로 관리를 해줬다. 토마토의 생리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생리장애와 저장 방법을 옳게 묶은 것은 칼슘의 결핍으로 과실선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 수침상은 뭡니까? 수침상은 더운 물에다 데쳐버린 것처럼 삶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수침상이죠. 자, 공동과라는 건 뭡니까?
이 비일공자에다가 동굴할 때 동줄, 이 동자죠. 그래갖고 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안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안에 과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안이 텅 빈 거. 왜 텅 비냐 이거죠. 이게 지하의 그 물의 온도가 예를 들면 7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뿌리가 이 물을 먹는데 활착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수분을. 수분을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비대하니까 안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비어버리는 거예요. 공동과가 되니까. 이게 비려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온도를 좀 높여줘가지고 뿌리가 예, 그 물을 흡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비료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료가 과다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형과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기형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약재 살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대부분 이런 것은 뭐 고온 과습이라든가 또 과다한 비료 사용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썩은 병, 줄기 썩은 병 이것도 약재 살포한다고 되는 게 이것도 고온 다습 쪽이에요. 주로 온도 쪽이라든가 습도 쪽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배꼽 썩은 과는요. 배꼽이 썩는 건데 이거는 주로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칼슘이 부족. 그러니까 칼슘 결핍으로 그랬죠. 그 배꼽 썩은 병이에요. 연면 시비하면 되죠. 이런 부분은 칼슘제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침상 반점하면 이파리에는 이런 식으로 삶아버린 것처럼 과일도 삶아버린 것처럼 데친 것처럼 물에 데친 것처럼 이게 수침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공동과 이게 텅 빈 거 속이 이건 원인이 뭐냐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원인은 온실 안에서 관수하는 물의 온도가 7도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된다? 토마토의 뿌리가 냉기 수축되어서 수염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가지고 흡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비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속이 비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방지하려면 그렇죠. 물의 온도를 반드시 10도까지 올려줘서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형, 과일이나 작물이 기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형이 됐다. 이런 건 주로 뭐냐 이거죠. 예, 주로 고온 또는 저온, 극히 저온이거나 극히 고온이거나 또는 비료를 너무 많이 줬거나 일조가 부족하다, 다습하다.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기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요. 그렇죠. 지나친 저온이나 고온을 피하고 지나친 비료 주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일조량을 늘려주고 너무 습하지 않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줘야겠죠. 그 다음 줄기썩은병 이것도 고온다습에서 주로 일어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썩은병 요 꽃이 피는 부위죠. 이게 꽃이 피는 부위. 예, 이 부위가 썩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칼슘 부족으로 그래요. 칼슘 부족. 토마토 배꼽썩은병. 배꼽썩은병은 무엇이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배꼽썩은병, 칼슘 결핍으로 과실의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 배꼽썩은병이고 연면 시비로서 바로잡아줄 수 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벼의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 종실이라는 게 뭐죠? 벼 이삭에 있는 그 벼예요. 그게 이삭에 달린 채로,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맺히는데, 요 이삭이 달린 채로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주로 어떤 때 싹이 나냐? 이 도복 넘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이삭재 닿으면 이 습도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달린 채로. 요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라고 그런다고요. 수 봐라. 요 수가 뭐예요? 수확할 때 수자잖아요. 예? 이 열매가 이대로 달린 채로 수확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발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실이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는데 주로 태풍으로 벼가 도복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이렇게 넘어져서 이 벼 이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싹이 난다고. 여기서 싹. 요걸 가리켜서 수발화라고 한다.
그럼 출수는 뭐냐? 출수는 요 대가 나오는 거, 요걸 출수라고 그래요. 예. 요 이삭이 맺힐 대가 나와서 이제 여기서 예, 화분화가 되고 이제 꽃이 피겠죠. 요 대가 나오는 것을 출수라고 그러고, 맹아는 뭐냐? 이런 나무 이렇게 베놓으면 요런 데서 이렇게 순나는 거. 예. 요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맹아라고 하죠. 맹아. 최하는 뭐냐? 예, 잘 씨를 뿌려서 잘 싹이 안 나니까 이 씨를 싹이 좀 트게 해가지고 예, 수분을 물에 담그다 놓으면 싹이 좀 나잖아요. 이 싹이 나는 종자, 싹이 난 상태의 종자, 이걸 채하라고 그래요. 싹이 좀 뿌리가 조금 싹이 좀 튼 상태에서 심어주면 발화가 잘 되겠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화면이 나갔습니다. 자, 채하는 그렇게 해서 싹 난 거, 이걸 채하라고 한다. 제하는 종자의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것으로 싹이 약간 틔워진 상태의 종자, 그것을 말한다. 정답은 수발화로서 이삭이 달린 채로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다. 토양에 석회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 알고 계시죠? 뭐 하기 위해서죠?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데 석회가 사용됩니다. 석회가 산성 토양을 개량합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동해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이 동자가 무슨 동자죠? 언다는 말이죠. 언다. 어, 언다. 우리가 주로 어떤 때 쓰죠? 냉동고. 뭐 그럴 때도 동자 쓰고. 냉동실. 하여튼 동자가 이게 언다 이 말이에요. 언다. 그래서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동해가 일어나죠. 해는 얼어서 해를 입는 거. 그 다음에 일소현상. 이 소자가 불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불탔다. 햇빛에 타버린 거. 이게 일소현상이에요. 그다음에 결구장에는 배추 같은 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추대가 올라와 버려 이렇게 꽃대가 그러면 이 결구장애가 일어나 이게. 그다음에 조기 추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꽃대가 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이거 버리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저온장애 증상이 아니죠. 고온장애 이게 고온장.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 결구가 되질 않고 꽃대가 올라와 버려 꽃대가.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과일이 익어버리듯이 불에 타요. 또 일찍 꽃대가 오르는 거. 이것은 저온장애가 아니라 뭐다? 고온장애다. 온대과수는 내동성이 강한 편이야. 내동성이라는 게 뭐죠? 내동성이라는 게 내자가 인내하다 할 때 내자잖아요. 그냥 추위에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추위에 견딜만하다. 온대는 추위에 견딜만해요. 근데 열대는 추위에 아주 약하죠. 내동성이 약하다 그러면 맞는 거죠. 이건. 서리 피해 방지로 톱밤이 왕겨 태우기가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일소현상, 결구장애, 조기추대는 뭐다? 저온장애가 아니라 고온장애 증상이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과일이 태양열에 익어버리고 너무 꽃대가 올라와서 결구장애 생기고 조기추대 이런 건 고온장애 증상이다. 그래서 일소현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복숭아 여기 보면 햇빛에 익어버렸잖아요. 요 일소가 요 불탄다 할 때 소자가 불탄다 그런 말이에요.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조직에 생기는 고온장애 이렇게 익어버리는 거 이게 일소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소현상 결구장애 조기 추대는 뭐다? 저온장애가 아니라 고온장애다. 다음과 관련되는 현상은 A 농가는 지난해 노지에다가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절화를 수확하여 절화라는 게 국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잘라가지고 요 국화꽃 여기 잘라서 파는 거 이걸 절화라고 그러죠. 요 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화. 절화를 출하했다.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주변 국화에 꽃눈 분화가 없게 되어서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주변 국화에 꽃눈 분화가 없게 되어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도장 현상은 뭡니까? 도장 현상은 우자라는 거죠. 광준당 현상이라는 거는 명기, 암기, 즉 낮과 밤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제 꽃이 피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기에서 중간에 딱 자르고 여기를 명기로 햇빛이 비치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꽃이 안 피어요.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중단 이런 현상이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일정 시간을 햇빛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다시 햇빛을 쪼인다. 근데 이 막는 요 중간에 요 중단 현상이 일어나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로 암기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 불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꽃이 안 피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광중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문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광중단 현상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명기이든 암기이든 같아요. 암기가 계속되다가 딱 중단하고 빛이 쪼인다든가 명기가 계속되다가 딱 중단하고 암기가 햇빛이 없는 이 시간이 온다든가 이러면은 이 중단되는 현상 때문에 광중단된 현상 때문에 화학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가리켜서 광중단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순머지 현상이라는 것은 생장점 부분의 마디가 짧아져요. 그래서 카네이션처럼 오글오글하는 그런 현상이라는데 국화 같은 경우는 길쭉길쭉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근데 이게 오글오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길이가 짧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게 순머지 현상이에요. 블라스팅 현상이란 뭐냐면은 꽃 피는 그 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꽃봉우리가 고사하는 거. 꽃봉우리가 고사하는 거. 이것이 블라스팅 현상입니다. 설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국화꽃이 안 핀다 하는 건 광중단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각주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각주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B씨가 저장한 화에는 어떤 것이냐 그랬죠. 사도씨 저장고에 2주간 저장한 후 출하 유통하였더니 뭐가 일어났다? 저온장애가 일어났다. 그럼 이건 열대성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류 쪽에서 저온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봤었죠. 안스리움하고 또 뭘 봤죠? 극락조화. 너무 안쓰럽다. 이게 추위에 고생하느라고요. 더운 지방에 살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 극락 지방에 살던 애하고 더운 지방에 살던 애가 얘들은 보통 15도씨 이상은 유지돼 줘야 돼요. 그런데 4도씨 저장고 이런 데 있게 되면 안쓰럽죠. 안쓰리움 그리고 극락조화 이런 것이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스리움이 이렇게 생긴 꽃이죠. 이게 15도씨 이하에서는 저온장애를 일으켜요. 극락조와 함께 대표적인 저온장애 화이르가 되겠습니다. 꽃이 보기에도 그렇죠. 추운 데다 놓으면 안쓰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안스리움입니다. 시설 원해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복 자재는 열 전도율이 높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떤 것에 피복을 했다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열 전도율이 높으면요. 그 열을 다 뺏어가지고 밖으로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피복 자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보온성이 있겠죠. 틀린 것이죠.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 내부식성, 골격자재는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골격자재는 철제 및 경합 금제가 사용된다. 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복자재는 열 전도율이 높으면 보온성 효과가 떨어지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야 다 밖으로 방출해 버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작물 재배 시에 습해 대책, 너무 습도가 높아요. 그럴 때 이제 밑에다가 배수 장치를 해준다든가 토양 개량을 해준다. 이건 습해 방지 대책을 하는 그런 토양으로 개량해준다 이 말이에요.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증발이 좀 돼줘야죠. 습하니까. 근데 증발을 안 되도록 하는 억제제를 살포하면 더 습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죠. 내습성 작물, 즉 습도에 강한 것, 습한 곳에서 잘 사는 것, 이런 작물을 선택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증발을 시켜줘야겠죠. 너무 습하니까. 억제제를 살포하면 안 되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현상은 온도 자극의 화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좀 춥게 해야 꽃이 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춘화라고 그러죠. 춘화.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 기간 두면은 그래가지고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에다가 좀 둬야 이 신혼이 나온다든가 꽃이 핀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부러 그래서 저온을 유지해 주는 거, 화분화가 일어나도록 이런 걸 해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저온을 유지해서 꽃이 피게 하거나 싹이 나게 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춘화 현상이라고 그러고, 경화 현상은 뭐죠? 여러분 봤죠? 이 안에서 이제 밖에다 정식하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미리서 hardening, 그러니까 훈련시켜 가지고 추위에 좀 노출도 시키고 좀 가뭄에도 노출시키고 물도 좀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식을 해야 이 안에서 훈련 좀 받아야 이게 산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추대 현상은 이미 봤지만 이런 결구배추나 이런 것 안에서 꽃대어 올라버리는 거, 이게 추대. 그리고 하고 현상.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춘화 현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토양 입단 파괴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토양 입단, 입단이 어떤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때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토양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국도 있고, 그 공국이 있어야 물도 통하고 산소도 통하고, 그래서 생물이 자라기 좋은 구조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양 입단입니다. 이걸 파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운 그러면 뭐예요? 경운? 깊은 속에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단을 방해하는 것이 경운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부식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깊이 갈아엎어버리거나 비와 바람이 이런 것들은 입단 형성을 파괴하는 요인입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경우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을 pF 값이 낮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수분의 pF 값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입니까? 물 분자끼리 서로 엉켜서 서로 엉키는 힘. 그게 이제 PF죠. 그래서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다니는 거.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결합수죠, 결합수. 이건 의도적으로 자연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끼리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뭐 식빵이라든가 이런 거 부드럽게 할 때 주로 결합수 쓰잖아요. 먹는 음식 이런 데서 오래 그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못 빠져나가도록 붙잡고 있는 거. 이게 결합수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결합수가 pF 값이 가장 높아요. 모관수는 뭡니까? 모관수는 일반적으로 흙 속에 있는 물, 그래서 뿌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물, 요게 모관수예요. 모관수보다 좀 더 강한 건 흡착수예요, 흡착수. 흡착수도 이거는 유효수는 아니에요.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토양의 그 표면에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모관수입니다. 그래서 그 흡착력으로 보면 모관수가 pF가 약 2.5에서 4라고 그러죠. 4.5 정도. 그 다음에 흡착수가 4.5에서 한 7.0. 여기까지가 흡착수. 결합수는 7.0 이상. pF가 7.0 이상. 그래서 가장 강한 건 결합수, 그 다음에 흡착수, 그 다음에 모관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부터니까 니은, 디귿, 기역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기역. 3번이 되겠습니다. 모관수라는 것은 토양의 작은 공국에 존재하고 대부분 작물에서 그 빨아들일 수 있는 유효한 수분, 요게 모관수예요.
흡착수는 4.5에서 7.0 정도 되는 건데 pF가 토양 교질의 표면에 몇 개의 분자층으로 흡착되어 있다. 근데 무효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아니에요. 흡착력이 강해서 빨아들이기 어려워요. 결합수는 아예 7.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고체 분자로서 구성하고 있는 수분입니다. 수분은 수분인데 이 식물이 사용하기에는 예, 그 흡착력을 이기지 못해요. 뿌리가 흡착하는 것이 빨아들이는 게. 그래서 흡착수와 결합수는 다 유효수는 아닙니다.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결합수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흡착수, 그 다음이 모관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사과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생육 초기에는 사과입니다. 무슨 생장이 생육 초기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길이로 자라죠. 길이로. 요걸 우리가 이렇게 자란 걸 뭐라고 하죠? 이게 세로죠. 세로고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세로 종자를 쓰죠. 종축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자라는 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연결하느라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생육 초기에는 종축으로 자라고요. 그 후에는 생장이 왕성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옆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대한다고 그러죠. 비대. 예. 이 비대할 때는 어떻게 되죠? 가로 횡자죠. 횡축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네, 날씨가 따뜻한 지방에서는 요게 이제 횡축으로 많이 자라니까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이런 거. 예. 편원형 또는 평원형 이런 게 되고 예. 날씨가 좀 이 비대할 또에 좀 짧은 거 이런 것들은 장원형 좀 더 길이가 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육 초기에는 무슨 생장이 종축 생장이 그 후에는 무슨 생장이 횡축 생장이 왕성하므로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 즉 횡축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늘어나니까 이게 횡이니까 요게 종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원형이 된다. 그러면 답은 어떤 게 되겠나요? 초기에는 종축, 후기에는 횡축.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낮다니까 더 횡축으로 벌어진다. 편원형이 된다. 그럼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과의 생장은 초기에는 어떻다고요? 세포 분열에 의한 종축 생장.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후기에는 세포 비대에 의한 횡축 생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자라게 되겠죠. 먼저는 이렇게 자라고 나중에 후기에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 모양이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 후기에 이쪽으로 많이 되니까 이런 편원형이 되고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 과실 모양이 평원형이 되고 생육 후기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조금 덜 벌어지겠죠 옆으로. 그래서 약간 길쭉한 모양 아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원형, 길다 그래가지고 장원형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이러한 편원형.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박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주 국지적으로 내린다. 광역적이 아니에요. 우박이 그냥 한 곳에 놓고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개 군도 안 되고 일개 면이라든가 일개 리, 뭐 동 이런 국지적으로 내린다. 그 다음에 짧다. 내리는 기간이 짧다. 그런데 손해는 크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박 피해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거네요. 우박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는 않죠. 어느 한 지역에다 그냥 쏟아붓고 때리는 거죠. 지리적 정보가 관계없이 광범위 이건 틀렸고요. 사과배의 착과기와 성숙기에 주로 몇 월이에요? 4월부터 6월하고 9월부터 10월 사이 요런 때 내린단 말이에요. 어때요? 우박. 요게 착과기고
과일이 이제 달리려고 할 때고, 요게 성숙기죠, 성숙. 그래가지고 요 착각이 육아 시절에 때려버리면 전부 이제 곰보가 되는 거예요, 얼룩곰보가. 그리고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수간 상부에 그물을 씌워가지고, 그렇죠, 좀 경감시킬 수 있겠죠. 틀린 것은요, 광범위하게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내린다. 그래서 주로 5, 6월, 그 다음에 9, 10월에 내리고 좁은 범위에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나는 것이 우박 피해의 특징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준다. 답은 그냥 아시겠죠? 베토죠. 이렇게 두둑으로 흙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거나, 또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쪽으로 이렇게 흙을 북돋아 주는 것. 이걸 베토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 도복 방지, 맹화 억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베토입니다. 멀칭은 알고 계시죠? 요 두둑에다 검은 비닐봉지 싹 씌워버린 거. 예, 요게 멀칭이고. 중경은요, 이거 김매기 하는 겁니다. 김매기. 해가지고 흙을 잘게 부수면서 표토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 김매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쇠토는 덩이 흙을 깨는 거. 이 논에다 고리 같은 거 가려고 하면 덩이가 깨잖아요. 이런 걸 쇠토라고 합니다. 분쇄한다 할 때 쇠자죠. 예, 흙을 분쇄하는 거. 배토, 그 다음에 중경, 김매기, 쇠토, 굳어진 흙덩이를 부수는 거. 배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설문은 배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수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는, 일소는 아까 봤죠. 햇볕에 타는 거. 동록은 뭡니까? 이 구리에 녹슨 것이 동록인데, 구리 녹슨 것처럼 그 새카맣게 되는 거, 그게 동록입니다. 열과는 가뭄 후에 비가 와가지고 확 기대하는데 물이 꽉 찬 상태에서 햇빛이 내릴 때니까 터져버리는 거, 이게. 열과는 그 열매가 터져버리는 거. 고두병은 뭐죠? 고두병. 사과 표면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거. 요거는 칼슘 부족으로 인하는 거죠. 칼슘 부족. 나머지는 대부분 다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고두병은 칼슘으로 일어난 거예요.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고두병이겠죠. 자, 고두병 보이시나요? 이 사과 표면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반점같이. 이게 고두병. 이게 뭐가 부족해서요? 칼슘 부족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칼슘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는 뭐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 흙에다 섞어주면 방지할 수가 있죠. 열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뭄 후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갑자기 수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막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확 커지는데 햇빛이 쬐면서 이 껍질이 이 안에 있는 수분과 기대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껍질이 갈라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열과예요. 과일이 갈라 터지는 현상. 주로 가뭄 뒤 많은 강우량이 원인입니다. 사과 동록. 구리죠. 녹슬었단 말이에요. 구리가 녹슨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된 게 동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과의 비대 과정에서 껍질이 녹이 쓴 것처럼 변하고 표면이 거칠어진 현상이다. 왜 일어나냐? 수정할 때 또는 착과기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이런 동록 현상이 나옵니다. 이 수정이나 착과기에 기온이 급강하면, 내려가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영양 부족이 아니죠, 이거는. 기온의 문제예요, 기온에. 과주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 칼슘 부족, 고두병이고, 일소는 뜨거운 햇빛, 동록도 차가운 온도라든가 이런 게 계속될 때, 이 착각이라든가 이런 때 너무 이상 저온에 의하면 생기는 거고, 열과는 가뭄 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빨이 이제 물을 빨아들인 상태에서 강한 햇빛이 내릴 테니까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과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거하고 관계 있어요? 기온이나 또는 햇빛, 이런 거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칼슘 부족. 그러니까 무기양분 불균형 그러면 고도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즙액을 빨아먹고 딱 보면 표면에 배설물을 부착시켜서 끓은 병을 만든다. 얘가 누구예요? 요게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예. 이 당분 진액을 빨아먹고 똥을 싸가지고 새까맣게 잎에다 싸가지고 끓은 병 만들잖아요. 완전히 코팅해버린 것처럼. 그게 죽인단 말이에요. 요해를 죽이는 거. 예. 그리고 얘가 또 뭐예요? 고초회찬 생육경걸처럼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에요. 진딧물. 이 진딧물 잡아먹는 애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진딧물, 진딧벌. 아까도 봤죠? 진딧벌. 예. 또는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잡아먹고 진딧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딧물의 몸속에다 자기 알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부화하면서 진딧물 다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딧물하고 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작물의 로제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은 로제트 현상. 이게 주로 국화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길쭉길쭉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오글오글한 거예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고 그래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피는데 이게 상품같이 걷는 게 이게 마디 사이가 짧고 예, 이게 로제트 현상이에요. 로제트 현상. 이걸 하려면 생장 조절 물질은 좀 길쭉길쭉 자라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예, 활성화 물질이 필요하겠죠. 생장 촉진 물질이 필요하죠. 이 생장 촉진 물질이 뭐죠? 예, 여기서는 지베렐린. 예, 지베렐린을 사용해서 지금 그, 이용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생장 조절 물질,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 지베렐린입니다. 아브시스산은 뭐죠? 아브시스산은 이건 휴면 물질, 휴면. 얘는 잠들게 한다고 수면 유도제라고요. 그래서 종자가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 빨리 싹이 안 나는 거죠. 요 아비스산 처리했다가 하면 싹이 잘 안 나는 거겠죠. 예, 수면 유도제입니다. 지베렐린 같은 것은 이거는 수면 타파제예요. 잠을 깨게 하고 촉진시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로제트 현상은 국화를 재배할 때 여름 고온을 경과한 후에 가을에 저온에 접하게 되면 마디마디 사이에 신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짧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로제트 현상이라는데 이것은 식물계 휴면 상태이다. 그냥 자꾸 졸리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휴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 추우니까. 그럼 이런 것을 막아주려면 온도를 높여줘야겠죠. 이렇게 로제토화된 국화는 적당한 일정의 온도가 나중에 주어진다고 해도 이제 한번 졸음이 오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흐트러지고 생육이 더디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로제토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름의 고온이고 고온 후에 바로 저온이 따라오면서 로제토가 유도된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베렐린 처리가 지금은 실용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물질은 뭐다? 생장 촉진제인 지베렐린이다. 과수 재배 시 일조 부족 현상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햇빛이 부족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꽃눈 형성 촉진된다. 그러면 일조가 충분하죠. 과실이 비대해요. 살이 찌는 거야. 일조가 충분하죠. 사과가 때깔이 좋아져요. 착색이 촉진되고 일조가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조가 충분한 겁니다. 태양광이. 신초 우자라면 이 우자라는 것은 자꾸 그 햇빛이 부족하니까 햇빛 보려고 위로 뻗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조 부족 현상. 일조가 부족하면 어때요? 자꾸 가늘게 위로 뻗고 잎사귀는 넓되 얇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되니까 넓고 얇고 자꾸 위로 뻗어요. 신초가. 이게 신초 우자람이 바로 일조 부족 현상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피복제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이건 뭐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PVC 필름이에요. 염화 비닐. 여기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보온성이 가장 높다. 연질 필름 중에서 그러면 염화 비닐 필름 PVC입니다. 예, 보시는 요게 PVC 염화 비닐 필름이에요. 가격이 비싸게 생겼죠. 그래서 연질 필름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필름으로 장파 투과율과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으면 보온성은 떨어지겠죠. 근데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온성은 높아지게 된다.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요? PVC, 염화 비닐 필름이 가장 보온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PVC 필름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